글로벌 전략가들 시작합니다. 오늘 특집으로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물가지표와 FMC의 발표 모두 지금 시장의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일단 모두가 주목하던 기준금리는 7차례 금리 동결이 이뤄졌습니다. 자, 그 이후에 나왔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이 주목됐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In support of these goals, the committee decided at today's meeting to mainta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t 5.25% to 5.5% and to continue reducing our securities holdings. We've stated that we do not expect it will be appropriate to reduc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until we have gained greater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sustainably toward 2%. So far this year, the data have not given us that greater confidence. If the economy evolves as expected, the median participant projects that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5.1% at the end of this year. 네, 물가가 목표치를 향해 잘 가고 있지만 2%의 목표치까지 가기까지 금리 인하를 좀 신중하게 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물가가 좀 잡히는데도 불구하고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줄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사실 최근에 ECB가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요. ECB가 금리 인하를 했던 명분을 좀 놓고 본다고 하면 이번에 연준의 결정은 상당히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ECB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약적인 통화정책의 효과가 물가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제약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데 부담을 좀 낮춰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이제 5월 소비자 물가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이를 좀 소폭 상회하는 결과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물가의 경직성이라는 부분들을 계속 언급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후퇴될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옮겨졌던 데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부분인데 5월 소비자 물가 결과는 헤드라인도 그렇고 근원도 그렇고 모두 예상치 특히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 모두 하회했거든요. 네. 사실 만약에 이 지표를 이번 통화정책 결정에 참고를 했다라고 하면 저는 25pp 정도 금리 인하를 충분히 할 여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밤에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을 제가 전반적으로 다 들어봤는데 이번 5월 소비자 물가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 같고요. 4월 소비자 물가를 기초로 해서 물가가 점진적으로 좀 변화를 주고 있다라는 형태로 약간 간접적인 시사 정도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연준 입장에서는 올해 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거를 좀 자꾸만 좀 언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느껴졌던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네. 물가 지표를 봐서는, 그러니까 5월의 CPI 지표, 이제 물가 두 달째 좀 잡히는 모습을 봐서는 오늘 이제 금리 동결이 아닌 금리 인하를 했었어도 무방한 상황이었는데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하시네요. 네. 네네. 네. 사실 중앙은행 입장에서 통화정책 변화를 주려고 하면 물가 고용 지표도 중요하긴 하는데 네. 사실 그 명분 같은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실질 중립금리와 실질 정책금리를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미 실질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실질 정책금리가 현재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환경이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연준이 좀 계속 신중한 입장을 기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 2022년 3월 달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는데 2021년 때부터 사실은 물가는 예상보다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때 당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파월 연준 의장이 계속 금리 인상을 미루다 보니까 실기 논란에 좀 빠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밤에도 이제 기자회견 통화정책 전반적인 걸 보면서 느낀 거는 금리 인하를 하게 돼서 혹시라도 이제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무거울 걸 염두에 두고 좀 약간 통화 정책 변화에 대해서 신중함을 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 많이 들었고요.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 정도 된다고 하면 아마 파월 연준 입장에서는 좀 금리 인하가 좀 늦었다라는 부분에 또 다시 한번 공격을 받을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좀 하게 됐던 상황입니다. FMC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소비자 물가도 중요한 영향을 좀 보이긴 하지만 사실 간밤에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는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연준이 몇 회 정도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있는지 네. 점도표에 점도표. 대해서 가장 예. 관심이 많았었는데 시장 예상을 모두 깨트려 버렸죠. 시장에서는 2번 정도로 기존 3회에서 좀 낮춰질 걸로 좀 생각을 했었던 네. 상황인데 올해 한 번 정도 인하하겠다라고 그렇게 점도표를 통해서 가이던스를 줬던 상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일단 올해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은 기존이 3월 수정경제 전망을 통해서 나온 게 4.6이었는데 이게 5.1로 상향 조정됐고요. 그리고 레인지를 놓고 온다고 하면 기존이 4.4에서 5.4였는데 이게 4.9에서 5.4로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월 수정경제 전망보다는 중위값과 레인지가 모두 상향 조정된 거죠. 결국 이 레인지 하단 4.9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연준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한 번 정도 25pp 인하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그거를 좀 가이던스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FOMC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7월 그리고 9월 그리고 11월, 12월 이렇게 남아있는데 사실 미국 대선 전후로는 통화정책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7월과 9월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시점이 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5월 소비자 물가 결과는 아마 7월 FOMC를 통해서는 분명히 반영을 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9월보다는 7월달 금리 인하를 단행할 확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조심스레 전망을 하자면 내년 상반기께에 금리 인하의 시작이 좀 늦었다라는 평가로 파월 의장이 문매를 맞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너무 뒤쪽이라기보다 7월이나 9월 쪽에 그런 금리 인하 스타트 가능성이 가장 높겠네요. 그럼 일단 점도표에서는 금리 인하 3회에서 2회가 아닌 3회에서 1회로 네. 됐으니까 그럼 7월이나 9월 그 네. 어떻게 뭐 7월이 가장 더 유력하겠죠?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5월 소비자 물가 이번 6월 통화정책 회의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번 이제 물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저기 어떤 분께서는 저희 이제 너튜브에서도 아마 반영됐다라고 또 파월 의장이 또 얘기를 5월 소비자 했다라고 하는데, 물가를 뭐 참고는 했지만 이게 결정적으로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시작할 때 얘기 드린 것처럼 전년 동월 대비 전월 대비를 놓고 봤을 때 모두 예상치를 하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결과라고 하면 사실 25pp 정도 인하하는데 충분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이 이번 통화정책 결정에는 5월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4월 소비자 물가 그걸 이제 기초로 판단을 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번 5월 소비자 물가를 전적으로 좀 많이 반영했다라고 하면 네네. 통화정책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송출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주시면 이게 이제 그 최근 5월 소비자 물가 미국 노동부에서 이제 발표한 그 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 온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식품과 에너지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항목들을 이제 배열을 한 건데요. 네네 근원. 예. 네, 사실 이제 그 이번에는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 하락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줬죠. 전월 대비로 놓고 온다고 하면 그래서 에너지 부분에 보시면 항목별로 놓고 봤을 때 사실 그 에너지 코모디티 쪽 이제 전월이 2.7이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3.5. 그리고 퓨얼, 그리고 모터 퓨얼 이런 부분들 역시 전월 대비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헤드라인 물가가 떨어지는 거는 전반적으로 식품 영향도 미비하게 좀 있었지만 전적으로 에너지 가격 하락이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헤드라인보다는 근원 소비자 물가 항목 추이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거비를 가장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리스 에너지 서비스 쪽 보시면 주거비 해서 이 주거비 항목이 전월 대비로서 0.4% 이게 4개월 연속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주거비가 떨어지지 않을 걸 염두에 두고 물가의 경직성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월 대비로서는 이런 상황이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 놓고 온다고 하면 이미 주거비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피크 아웃하고
만만하게 둔화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가비의 경직성에 대한 해석이 일부 잘못될 여지도 있다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주거비 물가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게 네. 이제 노동통계국의 신규 세입자 임대료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서 이게 18개월 연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주거비 인플레이션에는 아직 크게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반영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5월 소비자 물가 이후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5월 소비자 물가 결과처럼 오름폭을 계속 둔화될 여지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거비를 제외하고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근원 물가 중에 물가를 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항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운송 서비스 그리고 그 아에서도 놓고 본다고 하면 자동차 보험료와 항공료가 전월과 비교를 해보면 물가가 떨어뜨리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던 부분들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러니까 FMC에서는 5월의 CPI를 좀 참고를 한 거지 반영된 거는 이제 4월의 CPI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렸다라는 거군요. 근데 6월에 FMC에서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그 점도표 아까 계속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3회에서 2회 정도로 떨어질 수는 있겠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1회로 떨어진 거는 시장 예상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반전 상황이 나온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그 물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발표되는 물가 지표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발표되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 그리고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국 경제 향방 그리고 앞으로 물가가 어떤 경로로 갈지에 대해서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사실 이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를 좀 참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율 역시 사실은 이제 둔화되는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좀 현재 물가에 대해서 경직성을 가져야 되고 경계감을 높여야 된다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 연준 위원들 그리고 통화 정책에 대한 문구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시장이 원하는 대로 비두기적이기보다는 약간은 매파적인 뉘앙스를 계속 내비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 내용들을 보면 뭐 5월 소비자 물가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라고 하곤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부 물가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단어 수정에 좀 영향을 줬을 뿐이지 통화정책 결정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 이제 그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의 중위값 이게 기존이 3.9였는데 이게 4.1로 상향 조정됐고요. 또 내년도 레인지가 기존에는 2.6에서 5.4였는데 이게 2.9에서 5.4로 상향 조정됐거든요. 근데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125pp 금리 인하를 하는 거를 지금 가이던스로 던져줬기 때문에 올해 1회인데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25pp 정도 인하니까 좀 약간 연준이 비두기파적인 통화 정책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견조했습니다. 3회에서 1회로 점도표가 수정됐는데도 자 그러면 증시 전망과 함께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일단 금리 인하라는 대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현재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고 기업 실적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2분기를 기점으로 매 분기 개선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5월 29일 이후 7월 말까지 국제 바이백 진행하고 있고 또 연준조차도 QT 속도 조절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 S&P 500의 12개월 선행 PER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올해 3월 말보다는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는 이런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과 무관하게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좀 결과는 좀 아쉬웠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5월 소비자 물가가 그래도 둔화하고 있다라는 흐름 자체는 앞으로 연준이 다가오는 FOMC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계기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추이는 지금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바쁜 FOMC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